지난달 2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. 수요자들에게까지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주목할 내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송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. 오랜만입니다. 네. 자,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이네요. 정부 이제 부동산 대책 내놓았고, 공급보다 이제 대출 규제로 집값 잡겠다. 뭐 주담대 맥시로 6억이다. 뭐 이 내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만. 좌우지간 부동산 시장 지금 그 이후 뭐 영향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충격이 시장에 좀 크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실무적으로 뭐 이제 잔금이라든지 계약 과정 안에서 지금 혼란을 굉장히 좀 겪고 있고요. 그리고 의외로 이제 우리가 규제책을 밸런스들을 많이 갖거든요. 보통 이제 거래를 조금 누른다든지 또는 세금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대출에 대한 금융을 가지고 또 컨트롤을 하는데 네. 이 밸런스가 세금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금융 쪽으로 소위 몰빵을 해버린 규제. 그러니까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런 아마 지금 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서울은 0.4% 정도가 매매 가격에 대한 그 변동률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경기라든지 뭐 지방권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이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해외는 저렇게 이제 바닷가 주변 쪽으로 집값들이 강세인데 우리나라는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좀 내륙적으로 중심 쪽으로 주택 가격이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강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안에서도 서울이 가격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주도를 뭐 넘어서 압도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22주 정도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 안에서 아마 이제 뭐 상승폭은 이런 대출 규제가 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일각에서는 지금 대출의 한도를 줄이다 보니까 서울 외곽 쪽에 이제 주택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거래에 대한 그 규제 또 지역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다소 발생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금융에 대한 그 뭐 규제가 있게 된다라면은 사실 상당히 좀 그 타격을 받는 곳들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들이 뭐 한 20% 정도 빠지는 경험을 노동강이라든지 금강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풍선 효과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중심권에 있는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매입을 하는 뭐 현금에 대한 그 여력들이 있거나 뭐 요즘 주식 참 좋더라고요. 거기서 좀 돈 좀 버셔가지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상승률은 좀 둔화세가 전반적인 자치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대출에 대한 한도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거래 취소, 계약 취소들,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둔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거래량이 예전에는 축소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였다라면은 거래량도 좀 축소가 되고 가격도 좀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지금 뭔가 대출 규제로 뭐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라든지 네. 재개발 지금 현장도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6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해서 그런 거야?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지금 그 이주비도 결국은 돈을 빌려가지고 서로 뭐 비용을 지불을 해주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뭐 세를 얻어서 좀 살고 있거나 그런 형태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주 이동이 편해서 이동하는 데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주비가 너무 과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주변의 전세 시세라든지 이런 데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를 뭐 6억으로 이제 캡을 좀 씌워 놓으면서 어떤 뭐 부채에 대한 비용도
좀 줄여나가고 전세 가격에 대한 그 이주되는 환경 안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느껴야 되는 거는 가계부채나 전세 가격의 안정에는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저 비용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. 근데 늘어난 비용 안에서 일정 부분 뭐 비용을 좀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래서 뭐 금융기관 안에서는 감정평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돈도 빌려주고 또 돈이 부족한 곳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뭐 돈도 좀 빌려주고 이자비도 좀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형태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 6억이라는 기준선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상당 부분 난항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도 뭐 은행이나 시공사들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. 오히려 시공사를 최대한 좋은 우수의 시공사를 최대한 데리고 오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은행권에서도 얼마나 좀 접촉을 잘 하느냐. 그래서 앞으로 조합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뭐 조합원도 조합원 나름의 역할도 있겠지만 저렇게 비용이 늘어나면서 아마 조합장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고 커지고 그리고 견제가 많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겠네요. 예. 오늘 이 하모니 시간이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. 앞에 항상 방송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두 분이 막 나오시기도 하고 전화 연결도 되고 하다 보니까 쭉쭉 나갈까요? 아니 그냥 이걸 갖다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해 주셔야겠어요. 네.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안 네. 요거 이제 폐지될까 안 될까 굉장히 주목했는데 네. 결국 부과된다 그랬고 네. 이것도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라면 악재고 네. 요거는요. 뭐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에서 이제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네. 요 얘기도 나오던데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. 네, 우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 폐지 얘기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 폐지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뭐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개발하는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피해도 좀 발생된다라는 뭐 생각들을 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질러갈 수 있는 것들을 뭐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하나의 성을 쌓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뭐 배기가스도 발생되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과정 안에서 뭐 그 조합원들이 벌어가는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됐던 비용들을 뭐 1억 얘기도 나오고 뭐 5천 얘기도 나오고 뭐 8천 얘기도 나오고 9천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의 그 내용들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법안이 좀 발의가 돼서 아마 이런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서울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급들이 한 80에서 한 90% 정도는 그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. 시장에서 어떤 뭐 이런 환수에 대한 금액들이 숙성이 된다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충격으로 오면서 또 소위 이게 뭐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뭐 이게 뭐 불로소득이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또 그 지역을 오랫동안 30년, 40년 동안 지켜왔던 조합원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된 역할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부당한 이익으로 뭐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공급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리고 점진적이지 않고 너무 급변하게 어떤 금액들을 부과하고 아마 제일 높게 부과되는 곳들을 또 피킹을 해서 기사 나올 거 아니야? 뭐 한 10억씩 낸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은 그러죠. 그 전반적인 심리가 동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세부적으로 담아가면서 그리고 결국 이 초과이익에 대한 그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 뭐 조합 설립된 이후부터
이제 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그 과정 안에서 개발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과정에 보통 전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잔금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소유권을 완전히 다 넘긴 다음에 그 전세를 놓으라고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내 돈은 5억 있었단 말이에요. 전세금 5억을 받아서 5억으로 잔금을 할 수 있었는데 예, 예. 앞으로는 그 소유권을 다 넘겨와야 되니까 하하. 내 돈을 다 뭐 그냥 단순하게 한 10억을 갖고 잔금 치고 일단 그 뒤에 5억 받아가지고 전세 나라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좀 입주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세 물량들도 일정 부분 좀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뭐 현금 동원 능력 있는 분들 좀 시달리겠다. 내요 전세금 받아서 금방 갚을게요. 조금만 빌려줘. 이런 거 많겠네 이제. 뭐 부동산에서는 뭐 서로 차용증 같은 거 쓰고 이러는 것도 비일비재하는데 사금융까지 좀 넘어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그러네요. 거죠. 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